안녕하세요. 9월 11일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제 옆에는 대표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7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롤로그 포함하면 그렇게 예, 예. 됐죠.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듣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댓글을 안 달아주셔가지고 예, 반응을 잘 모르겠지만 벌써 3과 이번에 3과 1장부터 4장까지 예, 3부 1장, 5장까지 예, 네네 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에서 또 미국이 핵이 얼마나 중요한 핵에 대한 맹신론을 한국 전쟁으로부터 배우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1951년 한 10월경부터 정전협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다가 정전협상이 마무리된 결정적인 힘을 미국의 핵 위협에서 찾았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1953년 3월 달에 그 전쟁을 좀 질질 끌고 싶어 했던 스탈린의 사망이 좀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한 바 있었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핵이 모든 걸 해결해 줬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그 이후 행보가 상당히 어, 대량 보복 전략 및 되게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뭔가 결과로서 나왔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멈춘, 이게 휴전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대량 보복 전략을 이제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제 대량 보복 전략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그리고 중동, 또 유럽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이 공산권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산 진영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통해서 억제를 하고 그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핵무기를 동원한 대량 보복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어떤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 또 이제 그 이른바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한국 전쟁 직후에 대량 보복 전략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일단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련이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면서 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핵 미사일 위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책에서 보니까 그 쿠바에 소련이 핵 미사일 배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이 뭔가 좀 비밀을 제공했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가 대량 보복 전략을 천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단순히 어떤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터키 이런 쪽에도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1950년대 중반에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터키의 주피터로 불리는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주피터 그 중거리 핵미사일은 터키에 배치할 경우엔 모스크바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그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런 그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캐나다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그렇지만 비밀리에 이제 터키에 주피터 미사일을 배치를 했죠. 그것이 이제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이제 그걸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수단으로 쿠바에 소련 역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상대편인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닉슨에 대항해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는 뭔가 좀 더 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의 핵
전략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을 비난하면서 뭔가 그 이른바 이제 그 유명한 1900 그 이제 60년 미국 대선에 있었던 미사일 갭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케네디 후보가 상대 그 후보였던 그 닉슨은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미국이 그 핵 능력 증강에 주저하는 사이에 소련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핵미사일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갭 논쟁을 촉발을 시켰는데요. 이미 그 대선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막 그 케네디 캠프 쪽에서 막 나오니까 미국 CIA가 케네디 진영 쪽 캠프 쪽에 접촉을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캠프에서 닉슨을 좀 안보에 나약한 소련의 어떤 위협에 좀 이렇게 안일한 어떤 후보를 묘사하기 위해서 미사일 갭 논쟁을 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과 소련의 핵 전력 차이는 한 9대1 정도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죠. 네. 예,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좀 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뭐 많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었지만 당시에 그 미국의 케네디 캠프에서도 민주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케네디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어떤 이제 그 핵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한편으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미사일 갭 논쟁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바 있었죠. 어느 나라나 안보가 정치적 선전에 많이 사용되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근데 그 케네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미사일 갭 논쟁을 좀 더 이렇게 부풀려서 대선에 당선된 만큼 나중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겼을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더 공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여론도 있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입지를 다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케네디 행정부가 1961년도에 이른바 그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피그만 침공 작전을 감행했다가 한번 크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주피터 미사일을 터키에 배치하는 것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좀 신중론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성견 지명이 있었던 그 미국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케네디 행정부의 고위 관련자한테 그렇게 이제 그 비공개 청문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죠. 한번 입장을 바꿔놔서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건 터키에 바로 소련의 턱 밑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크바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핵미사일을 터키에 배치한다고 할 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소련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주피터 미사일 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를 한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케네디 행정부는 그걸 묵살하고 터키의 미사일 배치를 강행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아주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안보를 문제로 이제 선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핵 폐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역설을 하기도 했는데 왜 그 전 정부 때 무산됐던 주피터 배치를 강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케네디가 있고, 그렇죠? 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케네디가 있고, 그리고 그 일기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재선에 있죠. 예, 예, 미국은 이제 그 중임제니까 두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케네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든 이제 그 정치적 반대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재선 가도를 잘 닦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련에 대응하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케네디는 쿠바에 소련이 그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은 그랬다 그러죠. 뭐 내부 이제 뭐 이렇게 NSC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아니 모스크바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나 쿠바에서 날아오나 그건 군사적으로 마찬가지다 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진짜 군사적으로 볼 때는 소련에서 ICBM이 날라오나 쿠바에서 그 중거리 핵미사일이 날라오나 군사적으로 볼 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제선은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련해서 좀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소련에서 핵미사일이 날라오나 쿠바에서 날라오나 그것은 그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것은 곧 쿠바에서도 그 핵미사일이 날라올 경우에 미국을 향해서 날라올 경우에 그건 미국은 소련에 상대로 해서 보복을 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었죠. 근데 케네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정치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크루쇼프가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국 쪽에다가 딜을 제안한 거죠. 이제 주피터를 이제 철수하면은 네. 우리도 이제 쿠바 당시엔 이제 해상 봉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뱃머리를 돌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미국이랑 소련 간에 한 라인이 없어서 라디오로 이제 방송을 보낸 거죠. 미국 측에다가. 근데 미국이 그 말을 듣고 뭔가 일리는 있었지만 이게 라디오로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비밀 협정이었으면은 그래도 나았을 텐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와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미국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소련이 너희들이 그 터키에서 주피터를 빼면 소련도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미 배치한 건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이 그걸 오케이 해버리면 소련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는 되는 거겠죠. 예. 그 이제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그 지도자가 바뀌는 정치인이 바뀌는 그런 어떤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선 그건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로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인류 사회를 구원한 이제 그 위기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그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집니다만 적어도 위기 예방 차원에선 사실상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미 본인이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하기 1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를 그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를 하면서 네. 그 검이 떨어져서 우리 인류를 몰살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검을 제거하든지 양자택일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 그 보유량을 엄청난 속도로 늘려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터키의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행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다모클레스의 칼을 제거하자고 역설했던 케네디가 1년 뒤에는 그 핵검 아래 인류 사회를 갖다가 이제 몰아넣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지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좀 지적을 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래도 핵 문제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 여러 가지 뭐 국익과 안보와 경제 발전과 민생, 인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당선이고 네. 당선되었으면 뭐 재선 3선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되고 그리고 정치적 그 반대파들은 아주 작은 어떤 이제 그 공격의 빌미라도 생기면 그걸 침소봉대해서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그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전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유세 때도 있지도 않았던 미사일 갭 논쟁을 촉발시켜서 어떤 이제 득표 전략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좀만 역지사지의 관점, 특히 이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터키에 주피터 미사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내진 신중론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하고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 그 초기 때 어떤 그 한편으로는 전쟁 불사론자
네. 그 커티스 르메를 비롯한 일부 군부 세력들의 전쟁 불사론. 그러니까 뭐 당시 그 미국의 그 군 수뇌부들의 일부는 막 케네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과 그 소련이 핵전쟁을 붙이면 미국은 소련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수십 명, 수백 명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 군수뇌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군수뇌부 일부가 갖고 있는 이 전쟁과 평화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적들을 더 많이 죽이면 그건 이기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좀 마카파식 생각에 굉장히 좀 좌절을 하면서 그런 군부의 강경론을 한편으로 컨트롤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동생인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를 통해서 이제 그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와 계속 이제 그 마쿠 협상천을 열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공개적인 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언은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인 연설은 미국 국민을 향해서 내가 후르시초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과시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나쳐 버리면 후르시초프가 케네디가 우리랑 한판 붙자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른바 양측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치킨 게임식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게 겁쟁이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다니는 차에서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또 이제 후르시초프도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우리는 협상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모두가 죽는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애도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핵 억제 이론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핵무기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뭐 르메이 전략 공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바 공습을 제안하면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더 살아남으면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뭐 약간 이런 논리를 피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기에 케네디 대통령이나 뭐 소련 원수나 둘 다 뭐 전쟁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핵무기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사에 불발이 생기면은 핵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뭐 수천만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는 핵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종의 좀 이렇게 그 자존심 게임 이런 것도 굉장히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 그러면 이제 이 적은 그거에 대해서 더 대담해져 갖고 나를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나도 한치도 물러섬 없이 맞설 의지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후르쇼프와 케네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말폭탄, 네. 그렇죠? 유사한 사례인 거죠. 근데 트럼프가 정말 뭐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러고 싶었던 거냐? 네. 트럼프가 뭐 지금 상황에서 평가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김정은을 일정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거꾸로 그 약소국이지만 김정은도 한마디도 안 지고 막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맞섰잖아요. 네. 그것도 뭐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난다.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걸 갖다가 지도자와 지도자, 사나이다 사나이, 남자들 잠깐.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작년에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둘 다 전쟁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져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강한 거죠. 근데 그러다 잘못하면 이제 어디서 불꽃 하나 튀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상호 확증 파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호라는 말은 안 썼는데 상호 확증 파괴로 이제 핵 사용 전략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 뭐 이제 제한 전쟁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제한 그 핵 억제론 이런 게 무슨 말씀이냐면 핵무기가 갖고 있는 가공할 파괴력이 있으니까 전면적인 사용은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사용만으로도 어떤 이제 그 안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뭐 양측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게 핵전쟁에 돌입하면 이게 제한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싸리 그러면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서로를 갖다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그 의지를 과시하고 그 의지를 상대방이 알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Mutual Assured Destruction. 약어로 이제 매드라 그러죠. 네. 공교롭게 이제 이게 매드예요. 예. 이제 광기를 뜻하는 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모두 죽는 짓은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예, 좀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이른바 이제 적대 관계가 있고 핵시대에는 또 불가피했다. 그거 덕분에 그래도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발생된 생각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주 운이 좋게 미사일 위기를 넘겼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핵전쟁에선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서로 그냥 루즈루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엔 아까운 거죠. 예, 뭐 핵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양쪽에 다 핵 폐기하자. 미국과 소련이 다 폐기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 만든 나라들도 다 폐기하자. 이렇게 가자니 상대방을 믿지 못하겠고, 그죠? 네. 예.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건 핵은 정치적인 에이스가 될 수 있다. 강화 외교의 아주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장점들이 많다고 여기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쳤다고 해서 그래 이거 다 폐기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제 이해하기 힘든 적어도 당시에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심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좀 뭐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두 나라가 그런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나 또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이런 어떤 좀 이렇게 핵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논의가 되었죠. 한편으로는 핵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사이에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은 다른 나라들이 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국제적인 통제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런 국제적인 통제에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핵이 위험하고 절대로 쓰여서는 안 되는 무기다라는 논리보다는 뭔가 우리만 갖고 있고 싶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게 핵 위협도 사용하고 이런 우리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인식이 더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그게 뭐 이제 핵 강대국들의 이제 이른바 그런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건 평화를 지키는 무기고,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으면 이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갖고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핵무기가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용한 무기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왜 그걸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어떤 이성의 논리, 합리성의 논리라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관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전쟁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런 핵 위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 전쟁 이후는 아니죠. 한국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책에 기술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마오쩌둥은 그 이전에 인도의 네루 총리를 만났을 때 그냥 핵무기가 뭐 대수로운 거야. 그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6억 명, 5억 명, 6억 명인데 미국이 핵무기 몇 발 떨어뜨려서 한 몇천만 명이 죽어도 그거는 이렇게 커다란 지구에 구멍 하나 내는 것이지 중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호기도 부리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전쟁 또 이제 그 이후에 1차, 2차 대만 해협 위기를 거치면서 자기들도 핵을 좀 갖고 있어야겠구나. 미국이 소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련이 핵이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핵을 가져야 미국이 자기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이제 대만 문제 이런 쪽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졌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1950년대 말까지는 소련이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가 이제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소련은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이제 늦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국이 1964년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른바 그 NPT에서 인정하는 5대 핵보유국의 막차를 타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핵 개발을 한 거네요. 아니 다른 나라들도 그 이후 개발했는데 NPT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중국이 막차를 탄 것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에 북한 이런 나라들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도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NPT가 인정하는 마지막 핵 보유국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승인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1960년대 중국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현재 북핵 문제를 대하는 태도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그 중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이제 이 국제 정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이 그 공산주의 야심에 불타는 이 중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그 힘을 믿고 굉장히 무모한 이제 모험주의가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책에서도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게임 체인저는 이 지구상의 가장 무거운 물질인 핵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공이라고 할 수 있는 탁구공, 미중 간의 핑퐁 외교가 오히려 더 이후에 이제 국제 정치의 그 양상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도 했었죠. 핑퐁 외교가 그때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사신 분들 저도 갓난아기였어요. 1972년 71년 72년도인데 저도 저 72년생이니까 태어나기 전이구나. 저를 너무 노땅 취급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한번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그때 정말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역사책 같은 데 보면은 핑퐁 외교가 상당히 그 판세를 바꾼 그런 획기적인 외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상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닉슨도 그렇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뭔가 양국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양국 국민들의 그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그 탁구 선수권 대회에 중국 대표팀이 참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대표팀 선수들하고 조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표팀이 중국을 방문하고 네. 또 중국 대표팀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제 양국의 그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이제 누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좀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던 양국 그 지도부의 정치적 그 이제 의지, 정치적 개선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미중 대탁트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외교적 교착 상태라던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위기 이런 것들이 외교적 전략 그리고 정부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런 뭔가 문화 교류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었던 것 아무래도 같아요. 이제 스포츠가 세계 외교사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중 간의 핑퐁 외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랑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 그리고 베트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전쟁이 베트남 전쟁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미국이 급격한 군비 증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내부 논쟁이 치열할 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NSC 68이라고 불리는 아주 대규모의 그 군비 증강 계획을 담고 있었던 그 NSC 문서가 승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강해졌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공산권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 물리적, 정신적 토대가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그 핵 위협 덕분에 한국 전쟁을 그나마 멈출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른바 미친 자의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재현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친 자의 이론을 보면서 좀 느꼈던 바가 뭔가 무슨 외교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지 사용이 되는구나, 실효성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뭐 이제 트럼프나 김정은이 그런 것들을 작년에 많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닉슨이 그때 그 호치민 쪽에 보낸 메시지는 미국이 제시하는 그 평화협정 협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네. 핵공격도 불사하겠다. 너희들이 싹쓸이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평화협정 협상장에 나와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닉슨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매드맨 시어리, 매드맨 시어리, 미친 자의 이론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인 겁니다. 스스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협상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미국 외교에서 많이들 되풀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핵보복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도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는 툭하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이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이 툭하면 이제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네. 벌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일종의 이제 좀 그 미친 자의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는 우리 생각 못 해봤는데. 말을 좀 순순히 들을래? 아니면 그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래? 뭐 이런 쪽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왔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성공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이제 호치민의 수석 협상가였던 레드토가 헨리 키신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 그 베트남을 상대로 해서 핵 공격 위협을 뭐 가한 건 한두 번이 아니고 설사 당신들이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아들이 죽으면 우리 손주가 있다. 우리는 대대손손 이어서 미국의 부당한 이 개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북베트남의 결사항전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이 좀 불명예스럽게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발을 빼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미친 자 이론이 역효과를 낸 이런 측면도 강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라던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보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핵을 거의 뭐 절대 반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실효성을 거둔 것도 없고 그냥 위기만 이제 키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론을 유지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관성들이 남아 있고 다행히 트럼프가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선 좀 원래부터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상황이 변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건지 그건 뭐 우리가 그 예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미국이 이렇게 좀 핵을 앞세우는 강압 외교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실패해 왔거든요. 뭐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최고의 최강의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전쟁에 개입해서 별로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지 못했어요. 보면. 소련도 흡사합니다. 소련도 그 19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다가 그때 침공할 때 소련의 핵무기가 3만 개가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그 이제 거의 뭐 원시 부족 국가처럼 묘사됐던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을 물리치면서 소련이 198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고 그게 소련 해체로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이제 그런 핵의 위력에 대한 맹신이 본인이 본래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교훈을 길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3부 1장부터 5장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3부 6장 박정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다음 주에는 좀 박정희의 비밀 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죠. 이건 제가 최근에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진짜였는지 음모론이었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9월 11일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